네, 시장이 또 약하면 약한 대로 고민, 또 올라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의 연속입니다, 투자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를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투자는. 그런 데 대한 답을 주실 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위기 지표 이런 것도 보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이 있었는데 네.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미국은 보면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막 전고 좀 뚫으러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미국 시장이랑 우리 시장도 좀 동작해서 가고 있는 건지 갈는지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미국만큼은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미국은 상당히 센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미국만큼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영향은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에서 좀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미국이 이제 새벽에 달러 인덱스가 주요 통화 대비해서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노란색인데요. 10월 말까지 하락을 하다가 11월 초부터 반등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위에 검은색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원화가 이렇게 밑으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350원에 있던 우리 환율이 1300원을 깨고 내려왔죠.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코스피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림이다. 그러면 역시 워낙 강세일 때 코스피가 그래도 강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달부터 해서 계속 외국인들은 주식을 누적적으로 팔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업데이트를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11월 초부터 이 수급적인 변화가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11월 초부터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래 그림은 원화의 강세 흐름입니다. 이건 역축으로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원화 강세와 함께 같이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9월달과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월 들어와서는 한 번 있었고요. 두 번 있었고, 세 번 있었고, 어제까지 네 번째 양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확실히 9월, 10월과는 뭔가 내 수급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월별로 한번 제가 분해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9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10월도 보시면 코스피에서 2조 9천억이나 팔았네요. 그리고 11월 어제까지 20일 정도 이제 지났는데 완전히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네. 코스피에서 2조 5천억을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약 8천억. 그래서 9월과 10월보다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을 그러면 많이 샀을까 궁금해서 맞아요. 11월 들어서 궁금하죠. 예. 제가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 확실히 색깔이 차별화가 딱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순매수 쪽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외국인 금액이 2조 5천억 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을 더하니까 약 2조 2천억 정도 되네요. 그죠? 한 80% 이상이 이 두 종목으로 외국인 수급은 집중이 되었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의 특징은 반도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1, 2, 3위인 대형주다 정도의 공통점이 있고 순매도 쪽을 한번 보시면 이 특징이 뚜렷하네요. 매수와 매도의 특징이 뚜렷하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좀 더 세고 2차 전지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 시도하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그냥 뭐 차트 보거나 그냥 뭐 내러티브로 사진 않겠죠. 이들 섹터에 대해서. 저는 이 그림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노란색. 실적 추정치가 노란색으로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방향성에 따라서 자금의 포트폴리오 배분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그런데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일주일 동안 조금 흐름이 약해 보여요. 네네 예. 일주일 동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뭔가 코스피보다는 좀 추세적이지도 못하고요. 맞아요.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한 1,000억 이상 팔았을 때는 1% 이상 또 하락을 했다가 어제는 1,000억 이상 사니까 또 1.8%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침이 사실은 살짝 고비였죠. 코스닥이 외국인 매도가 한 1,000억 가깝게 이래 증가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은 기관들이 제일 오른쪽 보시면 제가 기관들 정렬을 해놨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거의 북클로징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참 심한 게 코스닥이다. 그럼 어제 1.8%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코스피는 뭔가 뚜렷한 특징을 제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은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아주 뭐 뚜렷한 특징을 좀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만 일단 500억 정도 샀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로봇도 좀 샀다가 바이오도 좀 있고 그죠? 골고루가 들어가 있고 매도도 보시면 엔터랑 뭐 2차전지 골고루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주도하는 수급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코스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500억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실 2차전지는 외국인들이 좀 쇼커버도 들어오고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좀 안정을 찾고 네. 시장을 좀 리딩을 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오전에는 조금 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또 소부장들이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오후에도 이 정도의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은 조금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은 이제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겠죠. 시간이 불편한 건 맞는데 불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한 곳씩 다 파는 건 아니죠. 그죠? 네네네. 환율 얘기 중요하셨고 이익이 돌아서면 또 주식을 사겠죠. 공매도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첫날 급등 이후에 그 효과가 빠졌는데 조금씩 이렇게 상환들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종목별로 어떻습니까? 종목별로 확실히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맞아요.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예. 쇼커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네. 11월 6일이 여기인데요. 네, 11월 6일이 여기인데 공매도 잔고 비율이 확실히 그때부터 줄어들면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면서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뭐 최고가 수준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비율 감소와 함께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면 11월 6일이 요 어디쯤인데요. 살짝 줄어들었다가 별로 달라진 게 그렇게 추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색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주가도 사실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약간 기간 조정의 흐름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은 셀트리온 그룹주인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합병이라는 이슈를 앞두고 네. 공매도 청산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렇게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과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러한 종목들은 좀 차별화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아직까지 2차전지 쪽에서는 뚜렷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종목별로 다르다 이런 네네. 거고요. 관심 섹터를 보겠습니다. 워낙 뭐 반도체 쪽은 사실은 좋고 반도체 지금 나쁘게 보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의견이 모아지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렇고 반도체나 이런 건 기본으로 깔고 또 눈여겨볼 섹터 이런 건데 오늘은 어떤 쪽을 좀 얘기하시려고요? 네, 이제 뭐 거의 11월 말로 가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올해보다 수요가 꺾이지 않거나 네. 판가도 꺾이지 않고 좀 증익이 될 만한 그런 섹터를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섹터들을 제가 보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조선 그리고 특히 조선 기자재 이야기를 네.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반도체나 2차전지보다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은 좀 덜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관심이 좀 덜할 때가 오히려 주가는 좀 싼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일단 조선 섹터의 내년도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이제 실적 추정치는
뭐 계단식으로 조금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약간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받아놓은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실적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은 이제 아무래도 과거부터 유가와 같이 연동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1년 동안의 유가 추이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아래로는 70달러에서 하방을 좀 막아주는 모습이고, 위로는 이번에 전쟁이 발발을 해도 90달러를 뭐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70과 90달러 요 안에서 WTI 기준으로 흐름이 연속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나쁘지 않은 유가의 흐름은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SD 엔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8월 달 고점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요즘 뭐 핫한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주가는 뭐 부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 하면, 선박 엔진을 하고 있는데, 선박 엔진 중에서도 저속 선박 엔진 쪽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이제 2개 정도 사업자가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HSD 엔진, 이 2개가 저속 선박 엔진 쪽을 특화돼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HSD 엔진의 지금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DF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중 연료 엔진, 이중 연료 엔진, 그리고 이제 디젤도 사용하다가 친환경 가스도 사용하는 이런 엔진 쪽으로 수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쪽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3분기까지 실적 추정치, 실적 나온 것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아직까지는 매출도 그렇고요. 뒤에 보시는 영업이익도 그렇고 큰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서서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DF 엔진이라는 이중연료 엔진이 그냥 뭐 디젤만 사용하는 엔진보다는 가격이 20%에서 30% 더 비쌉니다. 그럼 이러한 엔진들의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이들이 실적으로 잡히면 확실히 수익성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올해 이런 뭐 수주 받았던 부분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된다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확실히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증익이 나타난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성장이 있는 쪽을 이제 보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업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수주라든지 수주 잔고, 사실은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수주 잔고, 수주액도 같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인데, 2026년도까지 지금 거의 수주 잔고가 다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내년도의 숫자로 서서히 반영이 된다면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섹터를 다 비워둔 상태인데, 최근에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다시 이제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와 이런 올라간 것들도 좋지만 그들을 베이스로 하고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에서 조선 기자재 쪽에 엔진 쪽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HSD 엔진 할 때 항상 좀 걸리는 단어가 저속 엔진인데요. 이게 이제 기술력이 낮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저속형 엔진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중 연료 추진선의 그 엔진이라는 점에서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속하니까 고속을 못 만들어서 저속인가? 이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요.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